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화장품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 화장품 성분학, 즉 기능성 향장 소재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지금 수강생 여러분들 중에 화장품을 처음 다루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화장품의 역사를 간략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나는 화장품의 전문가인데 이걸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하는 사람들은 가볍게 들어주시고, 화장품을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화장품의 역사를 간단히 훑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던 거죠. 화장품이 기원해갖고 얼굴에 색을 도포하는 그런 풍습이 그 구석기 시대에도 있었답니다. 참 상당히 오래된 화장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시 인류가 그 몸에 그 색을 이렇게 도포해갖고 그 문신을 한 것이 거기서부터 이제 화장이 시작되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지난번에 이제 화장의 목적을 뭐 신변보호설, 뭐 신분표시설, 뭐 본능설, 뭐 이런 거 했었듯이, 이런 목적은 실은 위장술이죠. 위장술.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리고 수렵 시대에 그 노획물을 그 흔적을 자기가 이제 따라갈 때도 이제 나름대로 자신을 그 자연적인 말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위장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건 숲에서는 나무 색깔, 풀 색깔 나오게끔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위장술이고, 두 번째는 침략자적, 즉 자기에게 덤벼드는 그 동물 또는 그 외의 것으로부터 무섭게 보이게 하려고. 워낙 그 덩치가 있는 거에는 동물들이 잘 안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덩치를 키우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한편 신분이나 신분 표시설, 계급설, 종교설 뭐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화장의 목적에 이 네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신분 표시설, 종교설 등등 있듯이 남녀 등 계급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표시로서 화장을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가장 지금 비근한 예로 립스틱 같은 경우는 색조 립스틱은 여성들은 많이 바르지만 남성들은 그 색깔이 없는 그런 립스틱이라 그러나요? 그 리크로즈를 겨울철에 많이 바르죠. 입술이 타니까 완전 이쁘게 하려기보다는 이제 입술 피부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어떻든 화장품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에도 얼굴에 이렇게 뭔가를 도포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일종의 문신 역할을 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들의 목적은 화장의 목적과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장품의 역사, 서양의 화장품 역사를 먼저 얘기하다 보면은 고대의 그 화장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성서입니다. 구약성서. 구약성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온답니다. 저는 뭐 구약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성서 안 읽어보는데, 화장에 대한 기록은 구약성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 눈을 흑색을 까맣게 칠해서 그런 풍습이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간을 원료로 한 그 콜이죠. 콜 눈에 강조해서 발랐던, 그래서 이제 곤충의 접근을 막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아이섀도우를 썼다, 그런 얘기죠. 지금도 이렇게 아이섀도우 너무 친하게 한 사람은 눈이 막 이만해갖고 너무 무서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곤충이 달려드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실은 저도 어떤 여성분들은 뭐 이렇게 너무 하면
한때는 이뻐 보이기도 하는데 한때는 또 너무 저기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한편 연백색의 분 같은 경우도 그리스 시대에 그 사용되었는데 그 이후에 1866년에 납종독의 그 위험이 없는 그런 그 아연해 분의 그 파우더가 이제 개발된 거죠. 그전에는 납종독이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납종독이면 이렇게 뜨는 거. 근데 그런 납종독, 납성분이 없는 그런 파우더를 이제 개발이 돼 갖고서 이제 한 것이 얼마 안 돼요. 1866년이면은 지금부터 뭐 한 150년 전,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납 들어있는 파우더를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죠? 한편 연지 같은 경우 로마 그리스 시대에서도 이제 사용됐던 화장품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팩 같은 경우를 보면은 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지방 성분, 곡물 성분, 벌꿀 성분 이런 성분들을 다 완전 팩 성분의 일종이니까 그런 거로 만들어졌고, 실은 우유 목욕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우유 목욕도 여러분들이 이제 마사지용으로 많이 했던 거고, 그 쌀겨 목욕도 있었고, 당나귀 젖을 목욕으로 쓰기도 했었고요, 그쵸? 어떻든 간에 뭐 이런 것들이 고대 시대에도 다 있었다는 얘기들이고, 붉은 화장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유럽 쪽에서 18세기에 이제 유행했던 그런 화장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역사적 기록이 있다는 얘기고, 중세 시대 들어와서도 그 로마가 몰락하면서 기독교 시대가 된 후에도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여성은 육체적인 그 유혹이 많은 그 제약의 원천이다라고 이제 보았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 입욕하거나 화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화장의 역사에서 암흑 시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여성들의 화장이 이제 다시 이제 되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만 그 행해졌던 그런 화장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또한 알코올의 증류법이 이제 그 개발돼서 현재의 그 화장수와 비슷한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실은 알코올이 물과도 친하고 기름과도 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현대에서도 알코올을 화장품에서 많이 쓰기도, 그죠? 실은 뭐 글리세린 같은 경우도 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하이드록시가 다 탄소마다 붙어 있는 그런 알코올류라고 얘기도 되는 거죠. 글리콜류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뷰탄다이올이나 아니면 헥산다이올 이런 다이올 같은 경우도 하이드록시류가 있는 글리콜 계통,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다 뭐 하이드록시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알코올류가 화장품의 역사에 들어왔고, 이제 그러면 고대, 중세 했으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16세기에서 이탈리아의 화장품이 아까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만 화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퍼져갖고 유럽 전체로 확산되어 가는 그런 추세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굴에 연지를 찍고 하는 화장이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한편 두터운 화장이 그 여인들이 화장품을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두껍게 화장을 하는 그런 식이 또 유행했나 보죠. 그래갖고서 이제 주름살을 감추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화장품으로 너무 이제 덕지덕지 이제 뭐 발라놓은 거죠. 그런 화장법도 있었는가 봐요. 그렇죠? 한편 16세기, 17세기에는 이제 분을 원료로 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붉은색을 이제 집어 넣어갖고 이제 붉은 화장품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그 메이크업이란 말을 저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된 겁니다. 한편 분말 화장품도 17세기에 들어와서 뭐 진주를 태워서 만드는 그 가루를 만든 이런 화장품도 있었고요. 그리고 붉은 궁정이라고 그래갖고 17세기에 루이 왕조 시대 때 궁정의 여성들이 이제 붉은 화장품을 쓰기 시작하는 바람에 대개 또 이제 고관 대작이 쓰게 되면은 이 자꾸 평민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겁니다. 유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죠. 한편 이제 남성용 화장품 같은 것들이 앙리 3세는 이탈리아에서 여행 후에 그 분이나 연지를 찍어서 화장하는 그런 것을 시작했답니다. 한편 청백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국에서 이런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좀 더 청교도적인 모습을 비춰주기 위한 그 청백의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화장품 역사가 실제 여러분들이 화장의 역사는 책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2007년도에 그런 책을 화장품과 되면서 그런 책을 제가 화장의 역사라는 책을 아주 조그만 문구판 책이 있습니다. 그걸 구입해갖고 학생들한테 읽어보게 했는데 실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대든 중세든 근대든 들어오면서 화장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써놨는데 그 화장품이 그 화장품 같아갖고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시대는 변하면서 화장품의 사용의 역사도 변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현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많은 화장품들이 더 개발됐는데 산뜻하고 단순한 화장법이 이제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화장 비누도 이제 등장했고, 그래서 이제 비누로 얼굴을 이제 세안하는 그런 습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다면은 별로 이제 오래된 역사는 아니죠. 그래서 뷰티 살롱이라는 것이 이제 나와갖고 뷰티 살롱이 뭐예요? 우리는 대개는 미용실이 머리 손질 위쪽으로 나가는데 실은 여러분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미용실에서 다 메이크업까지 다 해버리죠. 그렇죠? 물론 뭐 미용실에서 신부 화장도 하고 다 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결국에 이제 그런 살롱 개념으로 거기서 다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왔고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을 치른 이후에 화장품 사용이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 사람들이 화장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미용 전문가의 등장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활발해지면서 화장은 더욱더 활발해졌고, 그래서 화장품 회사가 생겨나갔고, 여기 퍼머넌트 웨이브, 빠마죠, 빠마. 퍼머넌트 웨이브를. 그러니까 퍼머넌트가 뭐야? 영구에 한번 하면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웨이브가. 그죠? 저도 퍼머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한 2달 내지 2달 반, 3달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데, 약간 2달 반 정도 되면 파마를 한 번씩 합니다. 왜냐면 머리가 막 삐죽삐죽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파마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손질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퍼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기 이제 퍼머 머리를 좀 많이 발명한 사람은, 독일의 네슬레스, 이 발음이 잘 천찮은데, 1922년부터 이제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퍼머넌트가 유행이었었죠. 그래서 1922년부터 미국, 영국을 통해서 활발하게 되어졌고, 립스틱도 이때 나왔죠. 립스틱과 눈썹에 대한 눈썹 연필도 이 시대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1915년도에 그 슬라이드식의 튜브에 채운 립스틱, 이 립스틱이 이렇게 이제 튜브에 들어있는 거는 현재도. 그리고 이제
썬번에 대한 유행, 썬번한 색의 유행도 이제 나타나는데, 나름대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적인 화장품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되겠죠. 이거와 함께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모발을 염색하는 그런 또 화장법이 이제 일종의 이제 머리도 염색하는 것도 이제 흰 머리를 검게 하는 것도 염색이지만, 또 검은 머리를 탈색시켜 갖고 또 자기가 원하는 컬러로 만들어가는 그런 화장법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아이섀도우 얘기가 또 나오는데, 1930년대 그 마스카라와 아이섀도우는 그 밤의 화장으로서 그 상당히 유행이 되었다 하고, 1950년대 이제 영국과 미국의 여성 잡지에 그 눈 화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기사가 실려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한편 이제 붙이는 속눈썹도 이때 개발된 거랍니다. 1960년대 중반 유행했는 것이, 아마 이때가 글쎄요, 1960년대가 아마 저기 월남전이 시작할 때가 막 시작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붙이는 속눈썹도 생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패션 가발도 1959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크게 이제 유행을 했었던 거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많은 가발을 수출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도 고대 시대에 이런 그 화장품을 사용한 기록이 있답니다. 고전 시대에 이제 만주 지방에서 살았던 저 원주민들이 그 돼지 기름 라드를 얘기하는 거죠. 라드. 돼지 기름에다가 좋아하는 고기는 먹고 그 가죽으로서 이제 옷을 해 입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기름 라드로 몸에 발라 갖고서 추위를 막았다고 합니다. 자, 이거 상당히 그 과학적인 거죠. 그 기름을 한번 코팅하면은 그만큼 그 보온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죠? 한편 랑랑 시대에도 고분에서 출토된 그림들에 의하면은 당시 여인들은 눈썹 화장을 했다. 실은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대나 현대나 여자들이 바라는 욕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고대 이제 유적에서 무덤에서 발견된 장신구나 청동기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삼국 시대에도 여기 신라 시대에 이제 흰색 백분이 사용되었다. 이것이 뭐 납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흰색 성분이니까 기름기 있을 것 같은 게 사용을 한 거예요. 한편 그 삼국 시대로 들어갔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라 시대에는 이제 백분에 이제 버금갈 정도로 이제 연지도 많이 사용했다. 연지는 색깔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에도 여성들은 그 화장하는 것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백분은 사용했다. 이 하얀 피부는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의 로망인가 봅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버드나무 버드나무 여기는 잎가리인데 실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의약품에서 아스피린의 유래가 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쪽으로 버드나잇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화장품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지만 아까 얘기하는 거는 아스피린의 원료 성분이 버드나무 잎을 추출한 성분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한편 조선 시대 이거 하다 말았네. 고려 시대 여성들이 화장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화장을 했고, 버드나무 잎같이 가늘고 아름다운 그 눈썹을 권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성들의 눈썹은 그 눈화장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늘기도 하고 굵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관심이 있고요. 조선 시대에는 그 백분이나 연지, 화장수 같은 그 화장품과 향랑이 상류층에 유행됐던
그런 것들은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이때 당시 일본으로부터 이제 화장품과 이제 이런 화장품이 개발되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 근대에도 1916년도에 박가분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박가분이라는 얘기는 박신의 집에서 만든 분이라고 해서 박가분입니다. 근대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백분이죠, 백분. 하얀 느낌을 주는 그런 가루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박신혜가 팔았더라 해서 박가분이에요, 저게. 자, 1930년대에는 그 납을 사용하지 이제 않는 그런 것에 첫 번째로 삼았죠. 납을 사용하지 않는 거로서 오로지 탄화수소와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기 백분과 함께 크림이나 구리무, 동동구리무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표현을 이제 구리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크림이 구리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백분과 함께 크림, 구리무라는 그것을 이름을 사용했다. 자, 이게 그런 이제 기록이 남아 있네요. 여기 이제 박가분에 대한 이제 기록입니다. 박가분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렇게 광고지를 만든 거죠. 그때 당시도 광고는 성업을 했다. 그죠? 광고에 대한 문구 내용을 보시고, 이것도 1940년대, 45년 이후에 당시 이제 발간된 그 자료입니다. 자료. 거기에다 보면은, 알킬기르는 알코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를 유지할 수 있고요. 자, 1970년대로 돌았네요, 벌써. 1970년대는 그 메이크업 화장품에 대한 확대가 돼서 새로운 화장법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캠페인이 화장품 메이크업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겼죠. 한편 1970년대 말에 그 토탈 코디네이터 개념에 의해서 등장하는 것이 화장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체적인 솔루션을 해결하는 거죠. 한편 1980년대에도 그 첨단 과학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화장품이 개발된 적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첨단 과학 기술이 응용되어져 있는 요즘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는 생물화공 플러스 자연항공 플러스 내용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자, 어떻든 간에 그 1980년대에 천연 고분자나 고분자 보습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 그것이 뭐예요?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이 그 숯닭의 벼슬에서 나오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자연계에는 소량만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대량 생산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도 생각해도 해야 됩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도 이제 헤어 컬러링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소년, 유소년, 다음에 청소년 시절에는까지 90년대 이제 헤어 컬러 아까 얘기를 했었고, 아로마 오일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아로마 테라피도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다. 요즘 아로마 테라피 많이 관심 받고 있죠. 한편, 아이고, 왜 안 올라가?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나요? 화장품 산업, 화장품 역사를 마쳤고, 이 역사는 좀 얘기하기가 뭐 이렇게 쌈박하게 얘기된 건 아닌데, 실은 저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실은 대한화장품협회의 자료를 통해서 보는 방법이 빨라요. 그래서 대한화장품협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해마다 모든 그 백서 같은 거죠. 거기에 보면은 그 제조업체 수가 막 2069개로 나와 있는 2017년 기준으로, 그리고 생산 규모로는 2018년 기준으로
15조 5천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 아모레퍼시픽이 70년대, 80년대가 아마 매출이 2조가 채 안 됐던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이거는 지금 그 반개 회사가 거느린 게 이제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매출이 15조 5천억이라고 2018년 보건산업진흥원 2018년 자료에 그래프로 떴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이거는 의무적으로 한 번씩 다 해보세요. 대한화장품협회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 화장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분 사전도 있고 규정도 있고 각 식이식품의약안전처에서 나오는 고시도 소개해주고 교육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요. 그 중에 이제 화장품 산업 소개도 나오는데 이거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용역을 주어서 만든 용역 보고서입니다. 어떻든 간에 요즘에 뭐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제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실은 여의치가 않죠.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갖고 화장품을 쇼핑하는 것이 엄청난 그것도 양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그 관광객이 많이 줄어갖고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갖고 그 활용을 아직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간에 세계 경기가 장기 침체로 인해 갖고 판매도 부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초저가 제품 혹은 기능성 제품 등등 새로운 트렌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올리브영 같이 이제 편집샵으로 브랜드랑 상관없이 편집샵으로 가는 그런 것이 하나의 특징적인 거죠. 그런 것들은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산업 분석 보고서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것을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꼭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 의약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대한제약협회가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이제 실리콘에 관심이 있다 그럼 실리콘 협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어떠한 직종 내지는 그 제품별로 협회가 마련되어 있어 갖고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들 간에 하나의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실은 이제 정부에서도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서 화장품 업체에 대한 전달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많이 전달하고 필요한 걸 갖다 교육시키고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협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 협회가 다 있으니까 그런 협회를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보는 것도 그쪽 산업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잘 될 겁니다. 자, 일단은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더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